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6세 부부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 남편 42만 원, 저 28만 원, 합해서 7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던 중 기초연금 신청 안내물을 받고 큰 기대 속에 신청을 했었는데 금융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금융자산은 부족한 생활비를 대비해서 보통예금 3천만 원, 정기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기초연금에 탈락을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본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으면 되는지, 또한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인 소득 인정액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무엇이 있으며 어디까지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인상이 되고 또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50%로 축소가 된다는 뉴스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의 액수에 따라서 수급액의 차이는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수급액은 32만 3,180원을 받으실 수 있고 부부가구 기준 최대 수급액은 51만 7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잘 배분해서 연금 기준액 이하로 유지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제일 많으시고 그 밖에 예금, 적금, 개인연금, 주식 등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인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금융재산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니 오늘 방송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이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들이 있고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생명보험, 연금보험, 질병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 조사 방법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정보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조사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까지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신청하셔도 두 분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금융자산의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금들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의 저축성 예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예금들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주식과 같은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요즘 댓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인데요.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자 및
배우자 명의의 주식, 수익증권에 대해서 최종 시세가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랐으면 오른 만큼,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재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이겠죠. 네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이 되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청조사 당시에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기준이 되는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금융재산의 조사 주기와 기준일을 말씀드리면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1년에 2번 금융재산 변동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의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늘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납입했던 중도금, 분양계약금 등은 금융재산일 것 같지만 청약통장의 잔액이나 분양계약금, 중도금의 합계는 일반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의 공제금액인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의 지역별 기본재산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공제가 되는데요.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이나 부동산을 장만하실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돼서 금융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전 월세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 부채로 공제해 줍니다. 단, 전세 보증금의 경우는 시가표준액 외에 50%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전세 1억 원에 임대했다면 보증금 1억 원 전부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가표준액 1억 원의 50%인 5천만 원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처럼 많은 공제는 없지만 금융재산에도 기본 공제는 존재합니다.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요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해서 가구당 2천만 원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근로소득과 일반 재산에 비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다소 불리하므로 웬만하면 기본공제가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편이 훨씬 기초연금을 받기에는 유리합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기초연금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건 미리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 채워나가셔야 탈락이라는 쓴잔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에 나만의 예상소득액을 한 번쯤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임스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과 공유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